안녕하세요. 임용닷컴에서 전공음악을 강의하고 있는 이미정입니다. 올해는 2020학년도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한번 그리고 학원 오프라인으로 한번 이렇게 두 번에 거쳐서 진행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본 설명회가 있겠습니다만 임용고시를 막연하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불안하신 초보 수험생들 그리고 다시 준비하셔야 되실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간략한 안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설명회는 12월 22일에 본 설명회가 오프라인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잠깐 좀 어떤 설명회를 또 어떤 내용을 보시게 될지 그리고 봐야 할지를 좀 말씀드리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12월이 어떤 시기이냐? 예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량진에서 12월은 노량진 강사들이 잠깐 좀 쉬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스토브 시즌이다, 뭐 포스트 시즌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원래 스토브 시즌이라는 게 뭐 프로야구 같은 데서 잠깐 시즌이 오프를 하면 선수도 스카우트하고 뭐 전략도 짜고 하느라고 제일 바쁜 시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이야말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딱 저희가 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2차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학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초보 수험생들이 한번 오셔서 구경을 하시기에 노량진 사정과 학원가의 사정을 보시기에는 가장 압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1월 초에 오시면 되게 허둥대거든요. 왜냐하면 수업이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 허둥대시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번 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슬슬 여기저기 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하셔서 여기저기 정보를 얻으시려고 하시죠. 저는 일단 드릴 말씀이 단 하나인데 긍정적인 정보는 모은다. 즉 어떤 사람에 관해, 어떤 선생에 관해, 어떤 책에 관해 좋다라는 측면은 모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직접 경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직접 알아보시고요. 직접 모은 정보만이 내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누구에 대한 험담, 특별히 험담을 많이 듣나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나쁜 이야기는 좀 뒤로 접어두시죠. 왜냐하면 앞으로 그 장점을 살려서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좋은 정보만 모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노량진에 한번 오셔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적어놓은 3가지 같은 것 때문인데요. 학원 한번 둘러보셔야죠. 어떤 학원들이 있고 어떤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한번 보시고요. 사실은 저는 서점을 좀 탐방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량진 서점들은 약간 요지경입니다. 도깨비 시장 같다고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끔 보시면 합격자의 썸노트 같은 것들이 좀 팔리고 있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저희 과목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학 썸노트 같은 거를 파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은 교재들이 나오는데요. 인지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책의 좋고 나쁨보다는 자기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체제로 꾸려진 교재가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뒤적이다가 내 마음에 드는 교재를 찾았을 때 내가 들어야 될 수업이 거꾸로 찾아지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점 한번 좀 찾아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10군데 학원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책 저 책 보시고 직원들하고 상담하시면서 시간 보내시는 것보다 어쩌면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기학원입니다. 좀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실기학원은. 왜냐하면 지금 한참 2차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라 굉장히 바쁘셔서요. 초보 수강생들을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따뜻하게 못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기학원들을 다니시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실기학원 오시는 걸로 안내가 필요하시면 카페에 있는 뭐 메일 주소나 이런 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와보셔라 라고 열심히 지금 선생님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임용고시에는 무엇이 출제가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빠르게 한번 저희 시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직 과목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는 들으셨겠지만 저희 시험 범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악, 서양음악, 그 다음에 음악 교육론으로 나뉩니다. 이따가 출제 범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악과 서양음악이 합쳐서 3분의 2 정도가 되고요. 음악 교육론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전공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시겠지만 나는 국악이 자신 있어 라고 하는 수험생이 또 그리 많지 않고 나는 교육론이 자신 있어 라고 하는 수험생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서양음악으로요 공부를 한국에서 더 할 수 없을 때까지는 했거든요. 근데 전 서양음악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 전공이어서 뭐 더 깊이 생각해서 아니고요. 서양음악의 범위가 정말로 넓고요. 또 서양음악은 워낙 유명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시험 범위도 넓습니다. 그래서 서양음악사, 서양음악 이론의 범위는 한정도 없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궤도에 오르신다면 국악과 음악교육론은 어느 정도 한정된 범위에서 돌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이따가 기출문제를 잠깐 리뷰를 하면서 보여드릴 때 보시면 지금은 내가 서양음악 전공이라면 국악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죠. 그렇다고 국악 전공이 그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니다. 절대로. 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다 비슷하다. 나는 되려 서양음악 전공인데 서양음악 문제를 더 많이 틀릴지도 모른다. 라는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시작을 하시는 게 되려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저희 시험에는요. 참 특이한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재즈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재즈야 물론 서양음악 범위에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양음악사 책을 아무리 꼼꼼하게 다 보신다고 해도 대중음악과 재즈를 다 포함할 만큼의 정보를 주지는 않아요. 컴퓨터 음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음악사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렇게 한두 개씩 약간 양념처럼 출제되는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직접 좀 해야 될 얘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는 세 개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세 개의 영역들은 서로 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음악사가 국악사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서양음악사하고 국악사가 연결될 수도 있겠고 교육론 안에 국악이나 서양음악 문제가 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개의 영역에서 벗어난 다른 영역의 문제들도 곧잘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12월에 저를 찾아오신다면 제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12월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딱 하는 이야기, 실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말을 꼭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너무 허투루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시험은요. 실기 시험이 일단 음악 전공자들한테는 제일 큽니다. 우리가 국어나 영어나 하는 과목을 시험을 본다면 저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면접이나 수업 실현 같은 거에 신경을 쓰면 되는데요. 저희는 실기 시험이 있기 때문에 배점도 다른 과목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이건 세밀하게 나온 가이드북, 저희 설명의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드릴 말씀은 요건데요. 지역마다 실기가 다릅니다. 지역마다 실기가 다릅니다. 내년에는 또 변경이 될 겁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 계셔야 될 겁니다. 물론 저희들도 공지를 하겠지만 혼자 공부하시면서 작년에 합격자 언니가 그러는데 경기도는 그냥 악보 나온 대로 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아니고요. 시험 제도는 바뀔 예정입니다. 어쨌든 피아노 치셔야 합니다. 초견 연주를 요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인천 같은 지역이 그렇습니다. 완전히 초견을 연주하도록 하고요. 초견을 노래하도록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응용 반주를 해야 하는 지역이 있고요. 단소나 소금을 포함한 국악과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소금은 지금 경북과 대구 지역에서 소금이 먼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로로 부는 짧은 소금이요. 그래서 소금 부는 지역도 있고요. 단소를 부는 지역도 있습니다. 부산처럼 몇 개의 악기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해서 뭐 가야금을 보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기 다른 국악기와 서양음악 시험을 보시는가 하면은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범창인데요. 응용 반주를 피아노로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 잘하십니까? 자, 제가 정말 이 학원가에 있으면서 제일 이상한 것은 대부분의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본인이 굉장히 노래 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가끔씩 문 밖에서 듣는 선생님들의 노래는 저도 노래 대단히 못합니다만 어떡하지 하는 수준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
왠지 너무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공부는 너무 어렵고 그에 비해서 노래는 내가 좀 되는 것 같고 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노래 잘하는 교사는 굉장히 프리미엄이 많습니다. 수업 시간을 할 때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범창은요, 노래 부르는 거와 피아노 치는 게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 피아노를 못 하시는 분은 피아노를 연습을 하셔서, 성악이 좀 딸리시는 분은 성악을 연습을 하셔서 이것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시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저희 학원에 계시는 김남주 교수님을 대표해서 제가 더 목 놓아 외쳐야 될 게 있는데, 시창청음입니다. 선생님들, 시창청음은요 정말 빵점자가 속출을 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30점 만점의 실기 점수에서 시창청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절반 정도 되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대전 같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창청음은 모든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역마다 약간의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TO가 매우 큰 수로 확보되어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은 시창청음이 전국에서 가장 어렵기로 유명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니 시창청음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시험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시창청음 하루아침에 늘지 않습니다. 저 그래서요, 12월에 오시는 분한테 공부 어떻게 하세요? 라는 말보다 실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실기 준비가 필기하고 동시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은 모두 같이 가야 되는, 오른발 왼발과 같은 것이에요. 다들 약간 1차 시험을 통과해야 2차를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많은 수험생들을 압니다. 제가 그동안 한두 명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1차를 붙어놓고 2차에서 떨어지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는 1차도 못 붙어보시는 분들도 실제로 꽤 있으세요. 자기한테 온 기회를 놓치시는 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1차 끝나고 나서 2차가 아니고요. 저희는 내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예전 사법고시? 고시들은 그런다고도 하던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해에 다 붙어야 되거든요. 2차 준비는 1차와 함께다. 나의 일정한 시간만큼은 2차에 할애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실기를 나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5월달 혹은 6월쯤에 예비 공고가 납니다. 그때 TO가 대충 발표가 됩니다. 나라에서는요, TO를 발표를 할 때 그보다 작게 내지는 않아요. 그때 나온 숫자보다는 약간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늘어나게 나중에 최종 공고가 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지역 혹은 내가 시험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TO를 파악하신 다음, 그 다음에 그 지역으로 마음을 굳히셨으면 정말 열심히 그 지역의 실기를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5월에나 결정이 날 거면 그 앞에는 시청청음 같이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되죠, 뭐.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시는 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 내가 원하는 지역이 어디인데 그 지역은 실기도 나한테 맞고 나한테 연고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지역을 목표로 부지런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에요. 딱 두 가지 생각. 엄마도 거기 있고 우리 식구 다 거기 사니까 나는 어디서 선생을 할 거야? 나는 거기서 음악교사로 평생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어떤 지역을 선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막연히 서울에서 교사를 할 거야, 경기에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자기가 도움을 받고 평생 살 수 있을 지역을 좀 지혜롭게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껏 교사 하시다가 갑자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사를 가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요, 굉장히 당연하고 자명한 규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서울이나 경기로 들어오시긴 되게 힘듭니다. 반면에 서울이나 경기 교사가 지방으로 내려가시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생각하셔서 결정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을 기다려도 한 자리도 나오지 않아서 남편이 전출을 갔는데 누가 어떻게 됐는데 나는 꼭 그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합격의 가능성만 생각하시기보다는요, 길게 생각하시고 지역을 선정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실기가 있다면 다른 과목들하고 똑같이 보는 게 있습니다. 면접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실현 보셔야 합니다. 얘는 조금 접으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나는 면접하고 수업 시간 때문에 교사가 못 될 것 같아? 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 하셔도 됩니다. 시험 끝나고 나셔서 그냥 천천히 생각하셔도 되실 일이고, 그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 1차 시험 끝났으면 이제 2차 준비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냥 그때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내년도에 시험이 바뀝니다. 시험 제도가 아주 미미하게 바뀝니다. 그 미미하게 바뀌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표가 좀 이상하게 보이시죠? 원래 1교시가 있어야 되는데 1교시는 제가 빼버렸습니다. 1교시는 매우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9시부터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보실 교육학 시험입니다. 교육학은 제가 전공 선생님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점 같은 데 가셔서 이 교재 저 교재 비교하시다가 오케이 하는 거. 또 요즘처럼 설명회 시즌에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찾아가 보고 저 선생님 말투가 내 말투다. 나는 저분이 5시간 6시간 수업을 하셔도 알아듣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그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교육학을 가지고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차이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장점만 듣고 단점은 일단 버린다. 그 장점이 나한테 맞는지만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저런 장점이 있구나, 저분은 저런 장점이 있구나 하고 선생님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내리셔야 할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육학 논술시험을 보시고 나면은요, 참 애매한 시간입니다. 10시 40분부터 90분에 거쳐서 12시 50분부터 2시 20분에 거쳐서 40분이나 쉬기 때문에요. 굉장히 쉬는 시간이 길어 보이시지만 화장실 다녀오시고 뭐 하게 되면 그렇게 널널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시 20분까지 총 우리가 시험을 보는 시간, 전공 시험을 보시는 시간은 시험 시간만으로는 180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공 A와 B 파트로 나누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온 대로 원칙적으로 교과 내용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교과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교과 내용학이 아까 말씀드린 국악하고 서양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악과 서양음악이 65%에서 75%까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지금까지 내본 통계로는 그냥 7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서양음악 35, 국악 35. 이게 교육론하고 연관이 되든 어떻게 되든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 교육학이 25%에서 35%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출제하시는 분들 사이에 화목하시다면 뭐 이런 거 좀 움직이겠지만 가장 아무도 불만 없으려면 30, 35, 35 정도면 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충 그 비율은 맞춰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가끔 국악이 너무 많이 나왔어. 교육론이 너무 많이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시지 마셔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아닌 거 뻔히 아시면서 국악이 많이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국악이 좀 어려웠어 로 들으시면 돼요. 시험 보고 나오셔서요, 답 다 쓴 문제는 깨끗이 기억 속으로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나 싶을 정도가 돼요. 근데 유독 못 본 거, 틀린 것만 생각이 나다 보니 국악을 왕창 틀린 국악이 많이 나왔어. 서양음악을 왕창 틀리면 서양음악이 많이 나왔어로 기억을 하시는데요. 난이도와 또 각 과목 간의 점수 비중은 서로 좀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체감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비율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특별하게 바뀐 부분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부분인데요. 지금까지는 기입형이 2점 만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2점 만점짜리로 총 8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그게 이번에 6문항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겨우 2문항 줄어든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총 17문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간단한 수리적인 계산이죠. 하나에 4점씩 8문항, 하나에 4점씩 9문항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땠느냐? 4점짜리 문항과 5점짜리 문항이 섞여 있었습니다. 작년, 즉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요, 그 4점짜리 문항과 5점짜리 문항이 섞여 있어서 5점짜리 문항이 조금 쓰기가 힘들고 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10점짜리 문항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10점짜리 문항은 한 20여 줄 정도 되는 줄을 채워나가야 되는 긴 논술형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폐지됩니다. 5점짜리 문제 폐지되고 4점짜리 문제만 총 17문항이 출제가 되면서 이제 문항 배점이 좀 차이가 난다. 10점짜리 문항은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뭐
그럼 변하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이건 앞으로 선생님들의 공부하고 관계가 있을 이야기여서 좀 더 해야 될 겁니다. 논술형 문제가 사라졌다. 논술형 문제가 사라졌다. 논술형 문제가 사라진 데서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문제가 약간 도박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은 점수가 걸려 있다 보니까. 근데 문제를 어떨 때는 문제가 어려웠고 어떨 때는 어떤 전공한테 특별하게 유리했고 또 어떨 때는 앞에서부터 너무 어려워하고 시간에 쫓겨갖고 답안을 잘 작성하지 못해서 약간 복불복스러운 아주 대량 감점이 나기도 했었고요. 또 합격자를 가르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2014년도에 가야금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가야금 악보가 정학가야금과 산조가야금 두 개가 나왔었어요. 당연히 가야금 전공자들한테 조금 유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득점자들 중에 가야금 전공께서는 좀 마음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꽤 들었습니다. 누가 뭐 전공이세요? 그래서 가야금 전공이라고 하면 바로 도끼 눈을 뜨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우리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더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저희한테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가끔씩 작성 방법이나 조건에 서론, 본론, 결론을 쓰시오라고 하는 아주 귀찮은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붙어 있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서론, 본론, 결론을 구성하는 글쓰기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한 5년 전쯤에 폐지된 시험이 바로 서본결을 갖춰 쓰는 논술형 시험 문제만으로 2차 시험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때 시험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어려웠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 서본결 쓰는 문제를 하나 완성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첨삭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요. 서본결을 못 맞춰 쓰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아니 10점짜리 문제를 이렇게 쓰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서 끝없이 상담을 하고 뭐 이랬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부담이 줄었는데 글쎄요. 누구한테 부담이 줄었을까? 저한테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기입형 문항이 축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문제에서 있어서만은 글쎄 저희 과목하고는 그닥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과목은요 이미 2점짜리 문항의 기입형이라고 해도 답이 한 서너 개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두 문항 정도 축소된 거 가지고 요거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 암기형 문제를 줄이시겠다라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목은 암기할 게 참 많은 과목입니다. 그러니 암기는 어느 정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달라졌고 이렇게 배점이 바뀌었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 얘기를 안 한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선생님들 개정됐습니다. 제도가 개정되어서 이제 10점짜리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글 못 쓰는 나한테 매우 유리한 애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글 못 쓰는 나한테 유리한 애야. 긴 글을 쓰기가 힘든 나한테 유리한 애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그 반대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써야 될 답안지는 틀림없이 분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꽤 분량이 한정되어 있고 지금 문항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는 것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들께 좀 올해는 제가 제안할 게 이건데요. 답안이 짧게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짧은 문단 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 답안지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5개념 집어넣지 않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을 해서 그 딱 해당되는 현상만 쓰고 답지에서 손을 떼야 되는 것이 어쩌면 길게 쓰면서 좀 아닌 글은 약간 수정하기도 하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답안지 공간이 작기 때문에요. 선생님들께서 5개념이 생기시게 되는 경우 그게 누구보다도 더 크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문항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출제 영역이 확대될까 봐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출제 영역의 확대라는 것은요. 옛날에 문항수 많이 나오던 선다형 시험 나오고 그러던 시절에 저희 컴퓨터 음악 문제도 엄청 나오고 세계 민요 막 이런 거 나와서 아프리카 민요, 뭐 버마 민요, 막 이제는 사라진 지역의 민요들까지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쪽에서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점 가능성이 적어졌기 때문에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문제보다요, 영역이 넓어진다라는 것은 선생님들께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무언가 틀림없이 출제하시는 분들께서는 10점짜리 문항을 작성하는 거의 난이도만큼을 다른 쪽으로 넘기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짧은 답안을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연습하기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학원에 들어오면서 제가 나름대로 저한테 했던 약속이 있는데, 학원하고 학교하고 어디가 먼저냐 그러면 절대 학교가 먼저라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저 아직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 이번 학기에 교직 과목을 하나 맡아서 학생들한테 했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끼리 썸노트 한번 만들어 볼까? 교직 과목이니까요. 그래서 자, 어떤 개념을 줬으면 그 개념을 최대한의 간략한, 그렇지만 도저히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한자어가 잔뜩 들어가 있는 어려운 말로 만들지 말고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한 번에 쭉 눈으로 읽고 답안이 나올 수 있게 글 한번 짧은 글 써볼까? 라고 하는 걸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게 필요할 겁니다. 일부러 지금 우리 책들 같은 거 보면은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써놓은 것 같은 책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 번역한 책들이 읽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올해 이것 때문에 잠깐 좀 우스운 일도 벌어지고 했었는데요. 그냥 번역한 책에서 일반 단어를 하나 번역해 놓았는데 아주 어려운 한자어로 번역을 해놨더니 그게 개념인 줄 아시고 그것이 답이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이상한 일까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요. 쉽게 읽히면서도 채점자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답안을 간결하게 쓰는 연습. 이게 올해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념 노트를 만들자. 모든 과목에 거쳐서 어떠한 개념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쓰는 연습을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이 개념 노트 이야기를 올해는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제가 첨삭을, 선생님들 거를 문제를 뽑아서 몇 개만이라도 제 손으로 하면서 꼭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5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첨삭을 하다가 안 되겠어. 이거 처음에 직강반만 문제를 걷었는데 안 되겠어. 인강 선생님들 다 내보세요.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라고 확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노량진은요, 순기능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제 아이가 임용 준비를 한다 그러면 그냥 학원 가거라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름길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숏컷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학원을 예찬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희 아이도 학원 안 보내고 잘 키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준비한다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면 가거라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기능 이면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나 뭔가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나쁜 게 바로 5개념입니다. 굉장히 5개념이 많아요. 그리고 그 5개념이 마치 맞는 것처럼 돌아다녀요. 이제는 아무도 쓰지 않는 20년 전에나 정말 옛날 책에나 있었던 이상한 용어 하나 주워다가 그게 무슨 새로운 개념처럼 떠드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개념들을 만났을 때 그거를 걸러내는 기술은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업 듣고 책 읽고 하시면서 이런 거 봤는데 이거 맞나 틀리나를 계속 걸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거르는 과정에 도와주라고 있는 사람이 저니까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 이게 도대체 뭐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답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버리세요 이럴 수도 있고, 밑도 끝도 없이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건 그만해서 그런 걸 거다라고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5개념을 만들지 않고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 그거 노트 만들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런 차원 아니고요. 그냥 어떤 개념을 하나 배웠다, 무슨 주의를 하나 배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메모해서 쉽게 기억하고 남들한테 입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의 노트를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자, 이러저러한 팁들을 드렸는데요. 왜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저는 기출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가려고 합니다. 올해의 기출. 시험 보시고 나서 상대적으로 쉬웠다 뭐 지금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뚜껑 열어봐야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올해 TO가 참 많았습니다. 아마도 오는 2020학년까지는 약간 줄든가 비슷하든가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한 해 정도는 더 지금 저희가 희망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제가 노량진 들어온 이래로 가장 많은 TO가 아닌가
라고 할 만큼 TO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차 컷이 그렇게 한꺼번에 점프로 해서 뛰어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시험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 흔히 하는 실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수해서 틀리는 거, 어려워서 틀리는 거, 몰라서 틀리는 거 다 합쳐서 그 어느 지점이 합격선이 되는 건데요. 합격선은 그렇게까지 선생님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높을 거라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자, 기출문제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기출문제 오늘은 일단 교육과정만 가지고 와 봤어요. 교육과정에서는 자,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교육과정은 좀 외우느라고 외우고 들어갔고 그래서 오케이 나는 교육과정을 외웠어 라고 했는데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악 감상과 비평이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음악 감상과 비평은 저희가 거의 외우지 않은 교과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적용될 시기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평가에 근거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한번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육과정의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쓰는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육과정의 문장은 통째로 외워서 써야 되는 말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다면 내용을 읽어서 답을 맞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시겠어요? 학습할 내용을 충실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평가의 뭐뭐뭐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관성 있는 측정을 하기 위해서 평가의 뭐뭐뭐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학에서 이미 배우셨던 거 측정해야 될 내용을 충실하게 측정하는 걸 우리가 타당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타당도, 신뢰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만 교육과정에서는요. 타당도, 신뢰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일단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신뢰도보다 신뢰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신뢰성이 교육과정에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답으로 해서 신뢰도를 틀리게 한다. 혹은 타당성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안에서 출제자와 결정하셔야 될 일이지 저희들이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에 정말로 들어가야 될 괄호가 있었고 그 괄호에 들어가는 단어를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뢰성을 써야지 신뢰도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신뢰성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교육과정에 있는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약간 응용할 수 있어서 가져온 것이고 교육과정에는 신뢰도하고 타당도, 신뢰성과 타당도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신뢰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부분 점수라도 주지 않을까 혹은 정답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0.0 몇 점 차이로도 떨어지는 게 이 시험이라던데 저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은요. 실제로 저희가 그럴 수도 없지만 모범 답안을 얻었다 해도 알 수 없는 게 임용시험입니다. 왜냐하면 가채점을 한 후에 다시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고 이의 신청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결과를 그대로 쓰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정도로 그냥 답을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 알아야 합니다. 교육과정 외우면 좋습니다. 달달 외워야 된다고 선생님들께 많이 쪼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못 외웠다 그래서 절망하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음악 감상과 비평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나는 틀렸어 라고 생각을 했다? 아니요. 저는 최소한 1.5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교육학 수업만 들어도 받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번호가 1번으로 붙어 있는데 요건 앞에 거는 기입형이었고요. 요건 4점짜리 문제였고 B형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이상하게 선생님들은 시험을 보시고 나시면 엉뚱한 거에 많이 꽂히세요. 이를테면 벚꽃 엔딩이 나왔어. 뭐 이런 거. 두 번째 줄에 우쿨렐레 수업을 하래 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벚꽃 엔딩도 중요하지 않고요. 우쿨렐레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번의 수행평가 채점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좀 중요하고요.
수행평가의 채점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 방법이 대충 답을 다 말을 하고 있어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교사가 계획한 수업에 해당하는 영역의 학습 요소를 2가지를 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습 요소는 교육과정에 보시면 내용책에 있는 부분의 표 안에 딱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과 교육과정의 평가 방향에 근거해서 평가 결과 활용 방아지를 2가지를 서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못 쓰신다는 건 좀 얘기가 안 된다 라고도 이야기를 막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건 가장 많이 연습하는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교육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인용을 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써라 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연습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그동안의 기출문제로도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올해 선생님들께서 시험이 쉬웠다, 시험을 치신 선배가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문제 자체가 쉬웠다? 아니고요. 그냥 좀 연습해본 형태였다라고 보셔야 할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 10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지난 10년간 임용시험은 해마다 정말 돌을 더하다시피 하면서 계속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문제는 그래 나올 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임용시험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역 간 그 경쟁률 보시면 10대 1 막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그 중에는 시험을 전혀 준비해 보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시험지를 보러 온 대학교 4학년짜리 수험생도 있을 수 있고요. 졸업 예정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제 경쟁률에 해당하는 좁은 숫자는 준비하고 있는 숫자들은 이 정도 문제 유형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골이 나 있는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쉬웠다라는 말이 어쩌면 돌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되려 저는 이럴 때 걱정은 안에서 채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더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보고 나셔서 쉽다 어렵다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더라. 12월 달 동안 내내 병을 앓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자기가 시험을 어떻게 받는가를 복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결과를 복귀해야 되는 건 안 됐을 때뿐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변경시킬 수 없을 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는구나를 통해서 지금 수험생들께서 보셔야 될 거, 예비 수험생들께서 보셔야 될 건 교육과정이라는 거 좀 외워줘야 되는 거구나. 그러시면 끝이에요. 자, 이제 국악 문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국악 문제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시험 보신 분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약간 좀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재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문묘제례학도 나오고 범패도 나오고 장르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옛날에 시험 문제는요 굉장히 정학 중심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래간만에 범패도 다시 한번 나왔고 그런 점에서 좀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얘는 기출이니까 봐야 돼 라는 말과 얘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봐야 돼 라는 말처럼 바보 같은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 봐야 돼 결국은. 그런 얘기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는 악보도 사실 처음 보는 악보는 아니신 거고요. 그리고 악보에서 제가 지금 전혀 시험 공부 안 해보신 분들한테 너무 과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4도와 3도 간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악곡을 저희가 흔히 헛소리라고 부르는데요. 범패 중에 나오는 악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화청이라고도 부르는 악곡이 하나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와 나는 범패의 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순서대로 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에서 순서대로 쓸 것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를테면 원래 범패라고 하는 거는 집 안 혹은 절 안에서 부르는 안채비 소리와 마당에서 부르는 거채비 소리가 있고 거채비 소리 안에 헛소리 짓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이제 문제예요. 나번보다 가번이. 가번은 범패 중에 거채비 소리 중에 헛소리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끝까지 닿을 때까지 써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에는 범패 중에 화청과 회신곡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화청 이런 식으로 쓰시라는 이야기였겠죠. 그 다음에 사설의 차이점을 각각 서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설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지금 선생님들 보시다시피 이건 한자어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얘는 우리말 사설을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쓰실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여기까지만 쓰셔도 답은 지금 상당히 많이 답안지는 채워지게 될 거예요. 나에 알맞는 장단형을 쓰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청과 회신곡 계통의 악곡은요. 장단이 사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완전 무장단, 완전 무장단, 도저히 장단을 볼 수 없는 애들 아니면 언모리 장단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요거 박자를 세갖고 8분의 10이었기 때문에 언모리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니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부에 해당하는 애가 나왔고 장단이 이름이 뭐냐라고 썼는데 장단이 없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언모리 장단이라고 쓰시는 형태로 답을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이 역시도 국악의 트렌드랄까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정말 이거는 뭐 몇 년 전에 했었던 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부터 하고 다 서로 관계가 있을 텐데 저랑 한자 공부 좀 하시죠 라고 저 말 많이 합니다. 국악 공부하시면서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겁내지 말고 몇 자는 좀 읽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산회상이라고 적혀 있고 본환입이라고 적혀 있고 영산회상 갑탄이라는 이상한 말이 하나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초보 수험생들이 보시기에 아이고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한자를 많이 봐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수험생들께서 이 문헌이 무엇인지까지 맞추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문헌이 무엇인지 이 한자들이 무엇인지 읽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기가 5개였습니다. 밑에 두 보기도 같이 좀 가보도록 하죠. 자, 밑에 두 보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런 보기는 납시가 이렇게 읽는 글자였고요. 이쪽에는 상사, 별곡 이렇게 읽는 글자들입니다. 자, 한자 시험이야? 라고 하시면 꽤 오래전부터 국악에서 한자를 읽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승부처가 되곤 했어요. 그래서 직접 쓰시는 건 불가합니다. 직접 쓰시는 건 정말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읽을 수 있을 정도만이라도 하십시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진짜 한자치거든요, 저는. 근데 읽으니까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읽어버릇하셔서 한자랑 익숙해지시고 한자를 보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은 정도라면 이 문제는 80%는 풀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조선 태조의 무공과 창업을 기린 노래 라번에 나오는 납시가이고요. 정가로 반주가락이 있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가라고 하는 게 되게 시조, 가곡, 가사 뭐 이런 악곡들을 이야기하는데 상사별곡이 거기에 낄 수 있습니다. 원곡과 그 곡의 파생 관계에 있는 악곡을 각각 골라 쓰고 변주 형태를 음높이 관점에서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산회상이라고 하는 앞에 다번과 가번 영산회상 갑탄이라고 하는 가곡이 서로 그 연관이 있습니다. 갑탄은요, 곡을 올려서 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높은 음역에서 연주를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별거 없었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저희 수험생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저 시험 봤는데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하셔서 어떻게 보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국악은 좀 쉬웠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국악이 쉬워 라고 하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선이 있어서인지 시험을 보면서 정말 쉬웠어? 정말 쉬웠어? 라고 묻고 싶었어요. 그게 오늘 보여드린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말 국악 문제들은 거의 다 한자를 사용을 했어요. 그게 5년 전에 처음으로 뭐 여민락 영 뭐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그 한자 못 읽어서 난리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수험생들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 정도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국악이 여기서 더 어려워질 구석이 몇 개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고요. 한자 읽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한자는요, 뻔한 글자들일 겁니다. 뻔한 글자들, 뭐 갑질할 때 쓰는 갑자 뭐 이런 것들이고요. 영산, 회상 이렇게 읽는 거요. 자꾸 보시다 보면 의외로 금방 익히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양음악 전공자가 압도적으로 많으세요.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한자 자체가 되게 익숙치가 않아요. 차라리 이태리어나 불어가 더 익숙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 고비는 좀 넘기셔야 되는 고비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 서양음악. 일단 저는 서양음악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 문제 보여드리면서 아까 반만 하고 만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12월에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면 저는 2차 준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묻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거하고 함께 묻는 게 하나 있어요. 화성학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요. 화성학은 자 일단 제일 경우가 나쁜 경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국악 전공이시고 연주 전공이셔서 화성학을 정말 만져본 적도 없다라고 하신다면 가장 힘드신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5선보로 보는 악보조차 보시는 게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화성학상 제일 나쁜 경우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성학 수업을 대학교 1, 2학년 때 들었으나 지난 2년 동안 완전히 까먹었기 때문에 정말 거의 맹탕에 가까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극소수이지만 제가 이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의 질투심을 유발을 좀 해볼까요? 작곡 전공 혹은 작곡 이론 전공 어찌 보면 지금까지 되려 자기가 화성학을 가르쳐서 누군가를 레슨을 했던 분들도 이 시험을 보기 위해 옵니다. 선생님들 화성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 화성학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그 시험이 누군가는 일상에 가까울 정도로 쉽고 누군가한테는 완전 맹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는 점수 차이는 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한 해에 4, 5점은 걸려 있습니다. 많았을 땐 거의 10점 가까이 화성학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문제가 좀 있는데요. 대위가 안 나오고 있어요. 몇 년째. 그러니까 화성 대위 중에 대위가 안 나오면서 화성학에 기울어지다 보니 화성 문제가 점점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성학의 문제에는요. 그냥 지금 화성학 생각하시면서 뭐 생각하실까요? 아, 나 점원식스 이런 거 모르는데. 나 이명동음전조 이런 거 모르는데. 예, 그것도 화성학이지만요. 조성 파악하는 것도 화성학입니다. 비화성은 골라내고 조성 골라내고 이런 거 하시는 것도 화성학이고요. 이 화성학을 가지고 마지막에 가면 종지 따지고 섹션 따져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형식론으로 갑니다. 선생님들하고 제가 와야 되는 곳은 여기까지가 최종입니다. 개의 형식이 무엇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앞에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동영상을 빨리 보셔서 12월 초부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말고사 보셔야 되고 너무 바쁘셔서 12월 초부터 나 좀 화성학 공부 좀 다시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전에 배우셨던 화성학 교재를 다시 한번 들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교재로 쓴다고 공지를 하게 될 교재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보셔서 조금 좀 화성학에 대한 감을 다시 좀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 화성학이 금방 안 됩니다. 근데 저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선생님들께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화성학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맨땅에 헤딩이시라면, 난 정말 화성학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레슨을 받으시되 사성 채우고 뭐 숫자 저음 보고 풀고 그런 거 말고 분석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레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적당한 교재와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카페에 제 이름 누르시면 쪽지도 보내지고 메일도 보내집니다. 쪽지는 신경 써서 열어야 되니까 되도록 메일 주십시오. 그래서 메일 보내기를 누르시게 될 거고 그리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일이 꽤 있을 거예요. 뭐 된다면은 매칭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화성학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답이 갑론을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사실 아니고 화음의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장, 단, 증, 강, 뭐 감, 뭐 반감, 부감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반감 화음 같은 게 나온다든가 반감, 칠화음이 나온다든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화성학 무조건 해야 된다.
화성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화성학을 하기 전에 나는 곡이 나왔는데 그 곡의 조성이 뭔지도 잘 몰라라고 하신다면 그거 포함해서 화성학까지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12월 달에 혹시 시간 되시면 이거 하시기를 제가 좀 권합니다. 자, 그러면 서양음악에서 두 번째 형태는 뭐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서양음악은 요게 이론이라면은요, 음악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한 파트가 음악사입니다. 음악 이론하는 사람들끼리는 남들은 잘 모르는데 저희끼리는 아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백인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들끼리는 다 알아보는 것처럼요. 남들은 다 이론 전공, 음악사 전공, 음악학 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끼리는 서로 딱 보면 압니다. 쟤는 이론 전공, 쟤는 음악사 전공. 이거를 체계 음악학, 역사 음악학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얘들을 사람들이 싸잡아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끼리 이걸 제법 나름대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시험은 사실 이게 갈려서 나오는 편입니다. 이론 문제가 화성학이나 형식론에서 나온다면 음악사, 순수 음악사 문제도 많이 나오죠. 올해 음악사, 제가 만약에 객관적으로 서양음악, 국악, 교육론까지 다 터놓고 제일 어려운 문제 뭐였어? 라고 한다면 전 이거라고 할 것 같아요. 14세기 마쇼라는 작곡가가 쓴 노트르담 미사. 대학 때 음악사 시간에 얘 제목 들으면 굉장히 많이 가르치신 거고요. 또 얘를 가지고 여기 사용되고 있는 게 동질서 리듬 중에 탈레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던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면 진짜 많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대학 수업에서 잘 안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걸 우리가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는데 대학 졸업자 수준에서 봤을 때 풀어놓고 본다면 가장 어려운 수준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푸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화성학 좀 할 줄 알고요. 원래 화성학을 좀 잘하는 편이었고요. 지금 1월달 개강 전까지 뭔가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교재 하나 찾아서 좀 읽어보시죠. 교재 하나 찾아서. 음악사 책은 좋은 거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배라고 말하는 들으면서 배우는 서양음악사. 그 다음에 서양음악사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서 조금 좀 찾기가 검색이 안 되신다면은 저자 이름을 찾으세요. 서울대학교 민은기 교수님, 교원대 이남재 교수님이 쓰신 서양음악사 책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으로 보면 이 책 좋습니다. 내가 서양음악사에 감이 좀 없는데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서 개강할 때까지 좀 시간을 잘 보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나 음악사 학교 때 좀 했어 라고 하신다면 들으면서 배우는 서양음악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선생님들께 서양음악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딱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걷고 뛰는 것도 아니고 붙잡고 서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기분이 이상하시죠? 예, 근데 그 정도입니다. 딱 붙잡고 서는 정도. 들배하고 민은기 선생님의 서양음악사 책을 한번 이렇게 읽었다는 서양음악사를 붙잡고 서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나오는 것 때문에 머리 아파질 일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하시고요. 아마도 굉장히 많은 악보와 굉장히 많은 음악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또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자, 올해 문제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나왔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의 수준이 계속 따라가서 올라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시작하는 수준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요즘 대학은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전 지금 전공자를 데리고도 약간 교양 수업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약간 뭐라는 거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옛날에 분필만 가지고 수업을 하던 그 시절에도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가르쳤어요. 요즘은
유튜브도 있고 동영상 자료도 또 굉장히 많고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많은 양을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학교에서 음악 관련 교과목들의 학점수를 또 필수 이수하는 단위수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목이 어렵게 진행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당시와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임용시험 문제를 놓고 본다면 글쎄요. 박사 과정과 대학 졸업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를 정도로 시험은 정말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마다 저희가 너무 갈급한 마음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시험이 다소 쉬워 보일지도 모르고 또 어쨌든 학원에서 공부를 한 것이거나 어디선가 본 것이어서 자기도 모르게 쉬웠지 너 그거 한 거였지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마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저 결코 쉽지 않았던 분들도 대단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로 지혜로운 선택들이 좀 필요하신 시기가 될 겁니다. 근데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냥 자세한 이야기는 22일 날 좀 더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먼 곳에 사셔서 서울 오기도 힘드신 분들이 없지 않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자주 받는 쪽지예요. 애 둘 키우고 있는데 제가 한번 뜨려면 어머니가 오셔야 되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알고 있는데요. 한번 오셔서 어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를 생각하시는 건 좀 다를 겁니다. 몇 가지 공지 드릴 게 꽤 많을 겁니다. 뭐 이를테면 시창처금 특강 같은 것들 선생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서 수험생들이 한 마디 두 마디 외워갖고 와서 그거를 적어주신 걸 가지고 문제를 재구성해서 서울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왔어요. 경기 이 정도 수준에서 나왔어요. 기출문제 이런 거 나왔어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때 그걸 1, 2월에 들어두시는 거와 11월에 갑자기 시창처금 준비하시면서 들으시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조금 한번 나들이 하시고 그리고 와서 보시면 또 할 얘기 많아질 거고 오신 김에 잠깐 뭐 실기학원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학원을 다니시라는 이야기 할 만큼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어떤 거 하고 있는지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정보가 없으셔서 가끔 막판에 저희 당혹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순서 모르시고 뭐 이런 것들이 가끔씩 생기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합격시켜 드린다거나 하는 입 바른 소리 같은 거는 못하는 거고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일단 어느 정도 지름길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있어서 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요. 그래서 오셔서 뭐 좀 확인하실 거 확인하시고 물어볼 거 물어보시고 혹시 그리고도 안 돼서 저랑 좀 이야기를 더 하셔야 된다면 그건 또 따로 시간을 잡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접촉면을 늘리시고 이 시험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하고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22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